7살에서 9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까지 그런 얘기 해왔단 말이에요. 자, 선조는 왜 18살의 장성한 아들 광해군을 두고도 이때까지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갑자기疑문이네. 저는 그게 아까부터 좀 궁금했어요. 그죠?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자, 광해군이 이렇게 뒤늦게 세자로 책봉된 이유는요. 네. 바로 선조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건 바로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는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에서 왕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자, 재위 약 22년 만에 사망한 조선의 13대 왕 명종. 그런데요, 이 명종에겐 후사를 이을 자식이 아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명종의 형이었던 인종 역시 후사 없이 죽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인종과 명종의 후사가 없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종의 후궁이었던 창빈 안씨의 손자 선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선조는요, 조선 역사상 최초의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선조는요, 조선 최초로 왕의 적자가 아닌 방계 출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방계 출신. 방계? 자, 여기서 방은요, 겹방이고요, 가까이 방이고요. 그러니까 주된 계통에서 갈라져 나갔거나 벗어나 있는 혈통을 의미합니다. 그럼 저 때부터 우리 이게 왕 대손이 네. 일로 가다가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선조 때부터 이게 옆으로 휘어져가지고 네. 내려오게 된 선조 거예요. 때부터 옆으로 가서 맞습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 갔구나. 그 최초의 타이틀을 선조가 얻게 된 거예요. 네. 기승범 교수님. 네. 그러면 선조는 어떻게 보면 왕이랑 원래 상관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왕위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직계 후사가 끊기니까 왕실의 제일 어른인 대비가 명종이 옛날에 총애했다. 그 이유를 들어서 선조를 지명한 거죠. 참.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선조가 바라는 자신의 후계자는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아, 당연히. 딱 그 직계로? 직계 적장자. 제대로 제대로. 그렇죠. 100%.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자를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이 선조의 확고한 신념. 과연 선조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가게도 한번 보시죠. 자, 부인들이에요, 지금. 네. 의인 왕후, 그다음에 이제 후궁 공빈 김씨. 네. 자, 그럼 과연 의인 왕과 공빈 김씨 둘 중 광해군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아이고야. 설마. 그랬나? 우리 역사 또. 우리 역사는 또 역사가 또 네, 문제를 우리- 일으키네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네. 같은. 그냥 그때도 가게 안 하진 돼요. 않지. 네. 맞습니다. 아니. 바로 공빈 김씨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맞네. 선조의 정실 부인인 이 의인 왕후는 20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선조는 즉위한 지 25년이 지나도록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기다렸네요. 얘기했잖아요. 선조의 그 꿈, 방계 출신 이 방해혈통의 어떤 그 컴플렉스, 내 아들만큼은 정말 정통성.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광해군은요, 후궁이 낳은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보시죠. 자, 광해군에게는요, 3살 위의 형 임해군이 있었습니다. 참.
자, 그런데 아니 어떻게 둘째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형 임해군을 제치고 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 보시겠습니다. 광해군은 행동을 조심하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중해 백성들의 마음이 복속하였으므로 상이 가려서 세웠다. 광해군은요 어려서부터 생각이 아주 깊었고요 총명하다고 널리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어쩔 수 없이 광해군.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어쩔 수 없이 적장자가 아님에도 후궁의 둘째 아들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광해군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무슨 일이지? 자 지금 뭐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선조가 아들 광해군을 보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분조. 나눌 뿐 조정조.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자는 거였죠. 자, 조선 조정을 둘로 나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이해가 안 돼. 자, 과연 선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좀 세워서 아들이 좀 이렇게 지휘하고 난 여기에 있으려는 게 아닐까요? 아들을 아들을 방패막이 한다고? 내세운다고요? 아니, 어떻게? 잠깐만요. 네. 이건 정치예요. 아니 정치여서 아들. 어떻게?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정치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맞으면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정치. 진짜로? 조선은 정치.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말도 안 아니. 돼. 전신대 좀 차리세요. 이거 조선 정치예요. 자, 이때 선조는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기다.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조선을 떠나 천자의 나라로 불렸던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보다 안전한 명나라로 떠날 테니까 아들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를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이야, 진짜.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조선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 걸음 걸으면 9번 넘어지는 험한 산길에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요, 세자인 광해군까지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강원도와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공석이 된 고을의 수령, 사또들을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관들이 올렸던 상소와 보고서를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마비되었던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진짜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 당시 기록을 한번 예원 씨가 읽어주시죠. 동군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젊은 세자를 보면서 민심이 점차 수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광해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광해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듭니다. 명나라로 망명하려던 선조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요, 일본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이 명나라가 네.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 조선은요, 수도 한양을 빼앗긴 지 꼬박 1년 만에 가까스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 근처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조선을 수습했던 광해군. 네. 사실 돌아온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고생했던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품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분조를 해체시킵니다. 야. 그리고 아들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인 광해군이 뛰어나고 광해군을 모시는 신하 중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자,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네. 여기는요, 깜짝 놀랄 만한 선조의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조가 이렇게 양위 선언을 할 때면요, 조선의 조정은 한바탕 뒤집어집니다. 신하들은요, 선조 앞에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를 외치면서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왜였을 것 같아요? 만약 선조가 막상 양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뭐가 되냐면 불충이자 신하들에겐 불충이요 광해군에게는 불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광해군도요, 매일같이 땅에 엎드려서 식사도 거른 채 양위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걸 노리고 양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아, 너무 충격이다. 맞닥뜨린 위기.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네. 위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저는 근데 그 흐름 느낌이- 속에서 네, 왔어요? 이게 하고 가시면 돼요. 바로 해주세요. 흐르면서 네, 느낌이 바로 해주세요, 바로. 바로 해요? 네. 아니, 먼저 뭐 하세요. 너무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래요? 거의 확신? 확신? 저는 광해군이 지금 계속 자기가 적전자가 아니고 그게 아니어서 계속 이게 위기였는데 진짜 나와버린 거야. 선생님 표정을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정답! 이게 진짜 제가. 대박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왕후입니다. 인목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야. 와.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계승 서열상으로도 광해군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에 나라에서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판례였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랑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데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죠. 2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내가 놈에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 자,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존재. 대체 뭐였을까요? 명나라. 명나라 인정 못 받은 거. 아 무서워. 맞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서. 맞습니다. 바로 끝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끝까지 이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몇째? 둘째. 둘째. 그렇죠. 맞아요.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요,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광해 형? 형을 죽여요? 친형 임해군을 영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다 제거해 버리는구나. 무섭다 무서워. 그런데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요,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관 파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알고 있는 거네. 뭐가 있냐? 와 광해군. 진짜 광해군이 형을 임해군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귀양 간 다음에 거기 임해군을 지키는 관원 중에서 한 명이 왕의 눈치를 보고 죽여버리죠. 그러면 광해군은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왜 이런 병고가 발생한단 말인가 하면서 형을 위해서 울고 애도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치적인 장애물은 제거하고 형제 간의 우애도 지키는 이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